네, 안녕하세요. 대성마임의 송희진입니다. 우리 오늘 GOD라고 새로운 강의 OT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 이제 GOD는 줄임말인데 내가 가이드 오브 디렉션의 줄임말로 이렇게 GOD라고 교재 제목이랑 강의 제목을 설정을 했어요. 이때 이 디렉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방향성이라는 의미로 쓴 건데 나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하나를 풀어내는 과정이 미로 하나를 탈출하는 과정 혹은 어떤 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미로 하나를 제 시간에 안전하게 탈출을 하려면 목적지에 제 시간에 안전하게 도착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헤매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풀기에 앞서서 내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준다, 알려준다 해서 교재 이름을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표지도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러분들이야, 여기 서 있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로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방향성을 알려주는 강의이기 때문에 교재도 여러분들이 미로 들어가기 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모의고사인데 우리가 이 모의고사 입문 강의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면은 이 모의고사가 어떻게 생겨 먹었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2028학년도 수능부터, 그러니까 2025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친구들부터 지금 보는 수능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수능을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는 어떤 구성이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봐야 돼요. 아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우리 국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45문제를 80분 동안 풀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24년 기준으로 이미 고등학생인 친구들과 2025년부터 입학을 하는 친구들이 조금 다른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라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미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2024년에 이미 고등학생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이 보는 모의고사와 3학년이 보는 모의고사가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화법과 작문 10문제, 문법 5문제, 독서 15개, 문학 15개 이렇게 다 똑같은 시험지를 보게 될 거야. 근데 이제 지금 3학년은 선택 과목 체제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과목을 보고 공통 과목인 독서 문학을 17문제씩 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선택 과목에 뭐가 있냐면 들어본 친구들도 많겠지만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가 있어요. 이때 화법과 작문은 1, 2학년 때 하던 그 화법과 작문이랑 완전 똑같은 거야. 그럼 언어와 매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언어는 요 문법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매체라고 하는 것만 3학년 때 새로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현재 고등학교 친구들이 보고 있는 모의고사의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2028학년도 수능부터 선택 과목 체제가 없어진다. 즉 11문제 이렇게 골라서 푸는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생긴 시험지를 본다라고 됐고요. 영역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나눴냐면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얘들아, 한번 잘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나눴으면 좀 이 구분은 뒤죽박죽이 됐을 수 있어도 1, 2학년 모의고사랑 비슷할까요? 3학년 모의고사랑 비슷할까요? 나는 1, 2학년 모의고사랑 비슷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3학년 모의고사에는 매체가 있었는데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매체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언어가 문법, 독서, 문학 해서 3학년에 있는 매체가 사라지고 1, 2학년 때 보던 모의고사에서 어떤 구분이나 영역만 조금 이렇게 섞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아쉬운 거는 2028학년도에 수능을 어떻게 내겠다라고 하는 예시 문항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으로 바뀌는 이 수능이 어떻게 출제가 될지, 그리고 당장 내년 모의고사부터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지도 우리는 아직 확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뭐 예상으로 한다면은 세 가지 영역이니까 15일 수도 있고요. 문학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문학의 문제수를 조금 늘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 또한 우리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찌됐든 화법과 작문, 문법, 독서, 문학이라고 하는 현재 모의고사 형태와 똑같이 생긴 영역이 다 들어간다라는 것은 사실이고요. 우리가 이게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기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럼 어찌됐든 이렇게 생긴 모의고사들 풀어봐야 되잖아.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현재까지 기출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1, 2학년 모의고사의 영역과 똑같이 나눠서 수업을 할 겁니다. 즉 4가지 영역이죠. 화법과 작문, 문법, 독서, 문학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수업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모의고사가 약간 바뀔 수 있겠지만 요것들이 결국 범위가 된다라고 하는 건 달라지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는 기출 공부를 위해서라도 요거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학년으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비 고1이랑 예비 고2예요. 근데 그럼 이게 1, 2학년이 좀 수준 차이가 나는데 얘네를 하나로 묶어도 되나요? 라고 했을
했을 때 요 1, 2학년이 생각보다 수준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어디에 한해서는 크지 않냐면 모의고사에 한해서는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여기다가 예비 고1, 2로 설정을 한 이유가 모의고사를 처음 접해보는 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처음 접해본다는 게 난 태어나서 모의고사 시험지를 처음 봐. 난 태어나서 모의고사를 이제 처음 풀어봐.의 처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처음이라는 말을 쓴 거는 아예 처음이라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 공부를 제대로 해보는 게 처음이란 뜻입니다. 아마 모의고사 공부를 처음 해보는 학생들은 그냥 1번부터 45번까지 풀기만 하고 채점하고 뭐 답지 보고 이해하고 요거에 그치는 거지 절대 본인만의 모의고사를 푸는 기준이나 전략이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다못해 학교에서 피구할 때 축구할 때 야, 쟤 먼저 죽여, 뭐 나한테 패스해 이런 식으로도 전략을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하나 푸는 과정에 전략이 없으면 되겠어요? 근데 아마 모의고사 공부를 처음 하는 친구들은 기준이나 전략이 없겠죠. 그래서 학년으로는 예비 고1, 2라고 했지만 고2 친구들도 원든 원하지 않든 간에 학교에서 진행했던 모의고사를 많게는 3, 4번에서 적게 한두 번을 받겠지만 그거 외에 내신 공부를 하는데 그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모의고사에 어떤 기준이나 전략이 없을 거라서 요 기준이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이번 수업의 목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바로 목차로 가서 설명을 해볼 건데요. 내가 총 6단원으로 구성을 해놨어요. 근데 얘들아 잘 보면 내가 아까 현재 모의고사 기준으로 해가지고 4가지 영역으로 수업을 할 거라고 했는데 뭐가 없지 않아요? 뭐가 없을까? 문법이 없어요. 분명 여러분 내가 아까는 뭐라 그랬냐면 해서 화법과 작문, 문법, 독서, 문학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요 단원 안에는 문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문법을 왜 뺐냐라고 했을 때 문법도 너무 중요한 거기는 해. 근데 이 문법이라고 하는 게 요 강의 안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범위가 방대하고 양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고1부터 고3까지 쓸 수 있는 개념을 다 정리하는 패턴 오브 그래머, 그러니까 POG라고 하는 강의를 이미 완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문법을 따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법은 빼고 화법과 작문, 독서, 문학 이렇게 다루게 될 겁니다. 총 6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미리 하고 싶은 얘기가 물론 독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물론 문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수업에서 다루는 독서나 문학은 깊이가 있는 독서 문학은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요게 이제 내 1년 커리큘럼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들을 강의가 여기에 해당하는 강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입문 강의가 되는 거고 내가 문학이나 독서를 나눠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강의는 내년에 런칭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 초반에 런칭이 됩니다.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출제자의 패턴과 보기와 선지의 힘, 독서 같은 경우에는 도끼를 펴다와 도끼를 품다. 그래서 여기서 깊이를 채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깊이를 채우는 게 아니라 넓고 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집을 지을 건데 요 정도 사이즈의 집을 지으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본인이 가진 땅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수업은 아니고 개괄적인 수업이다 라는 거는 미리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단원별로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화법과 작문은 지문 유형별로 문제 내는 포인트가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지문들에서는 여러분들이 지문 읽을 때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해줘야 되고요. 이때 문제는 어떻게 나오고 이때 문제풀이 순서는 요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화법과 작문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건데 요거는 조금 짧아요. 한 3강 정도면 마무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입니다. 독서로 들어가 볼게요. 물론 문제 유형별로 풀이 팁이나 접근법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논지전개 방식 문제, 보기 문제, 어휘 문제, 내용일치 문제, 이유 물어보는 문제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풀자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문을 먼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문을 읽는 법, 즉 독해 기본 도구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여기서 독해 기본 도구가 뭐예요? 라고 할까봐 내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예문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아마 이런 문장을 보잖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송이지는 쌀밥을 맛있게 먹었다. 그러나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막 여기다가 세모를 치거나 네모를 치는 친구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뭐 그 세모나 네모를 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 세모나 네모를 치는 이유가 어떤 명확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어릴 때 학원에서 그렇게 하던 게 습관이 돼서 뭐 중학교 때 학원이라던가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해주실 때 여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에 세모 치세요 하던 게 습관이 돼서 혹은 어디서 이제 주워 들은 거야. 뭐 그러나 이런 게 중요하다더라 해가지고 이제 무의식적으로 흔적을 남기는 친구들이 되게 많죠. 근데 그 흔적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그러나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 데에는 그러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러나를 기점으로 어떤 내용들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얘들아, 그러나가 나왔다라는 거는 그러나를 기준으로 그 앞문장과 그 뒷문장에 뒤집히는 지점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바뀌어야 그러나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봐봐요. 송혜진은 쌀밥을 맛있게 먹었다 그러나 하고 그 뒤에 나올 수 있는 문장이 하나일까? 하나 아니야. 되게 많아 얘들아. 봐봐. 송혜진은 쌀밥을 맛있게 먹었다 그러나 송여진은 쌀밥을 맛있게 먹진 않았다. 말 되지 않아? 송여진 내 동생. 그리고 또 봐봐. 송혜진은 쌀밥을 맛있게 먹었다 그러나 송혜진은 김치는 먹지 않았다. 이것도 말 되죠. 또 봐봐. 송혜진은 쌀밥을 맛있게 먹었다 그러나 송혜진이 쌀밥을 지은 것은 아니다. 이것도 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 그러나 뒤에 나올 수 있는 문장은 되게 여러 가지야. 근데 그러나에만 동그라미를 치고 세모를 친다고 내가 시험장에서 어떤 막 좋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그러나를 기점으로 앞문장과 뒷문장에 뒤집힌 지점이 무엇이냐예요. 송혜진은 쌀밥을 맛있게 먹었다 그러나 송여진은 쌀밥을 맛있게 먹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 쌀밥은 뒤집힌 거야? 고정된 값이야? 이거는 고정된 값이잖아. 안 바뀌었잖아. 그럼 쟤는 중요해 안 중요해? 제가 지금 하이라이트가 아닌 거야. 중요한 건 뭐예요? 송혜진은 맛있게 먹었으나 송여진은 먹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야. 두 번째 문장으로 가보시면요. 송혜진은 쌀밥을 맛있게 먹었다 그러나 송혜진은 김치는 먹지 않았다 하면 송혜진은 계속 겹치잖아. 중요한 건 뭐예요? 송혜진이 쌀밥은 먹었지만 김치는 먹지 않았다는 사실인 거야. 이런 식으로 요 그러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러나를 기준으로 무엇이 뒤집힐 것이냐가 중요해지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러나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요거를 잡지 못하는 게 나는 아쉬운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 독해 도구라고 하는 건요. 요런 접속사가 나왔을 때는 요런 구문의 어떤 구조가 나왔을 때는 요런 식으로 문단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이런 정보들이 최소한으로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기본 사고 과정을 확립하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독해 기본 도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독서를 수업하고 나면은 뭐로 넘어갈 거냐면 운문문학. 여기서 운문문학은 시예요. 현대시, 고전시라고 하는 시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물론 시도 문제풀이도 중요하죠. 표현상의 특징, 시어의 의미, 뭐 시어끼리 비교하는 거, 보기 문제 이렇게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할지도 얘기를 하기는 할 거야.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문제를 풀려면 일단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시를 읽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시를 읽는 것부터 갈 건데 이때 이 읽는 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굉장히 주관적인 작품인 거잖아요. 근데 이 주관적인 작품을 가져다가 교육청이나 평가원 같은 출제자들이 객관적인 문제로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치? 근데 평가원이나 교육청은 뭘 되게 싫어하냐면 오답 시비 걸리는 걸 되게 싫어해.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주관적인 작품을 가져다가 문제를 내야 되는데 오답 시비를 절대 걸리고 싶지 않아. 그러면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는 게 쉽겠어? 흑백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는 게 쉽겠어? 당연히 흑백 중에 하나가 쉬워질 거예요. 왜냐면 흰색을 검은색으로 착각하거나 검은색을 흰색으로 착각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잖아. 근데 빨주노초 파남보는 색약. 얘들아 더글로리, 예솔이 모를 거 아니야.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평가원이나 교육청은 아주 이제 기초적인 걸로 갔을 때는 명확하게 갈라지는 흑과 백, VS 구도 잡는 거를 정말 좋아합니다. 물론 이걸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요. 근데 그 VS 구도 중에 가장 이제 기본적이고 가장 쉬운 게 뭐냐면 긍정과 부정이에요. 얼마나 편해. 좋은 거 나쁜 거, 긍정과 부정. 이거 너무 명확히 갈라지는 지점인 거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내가 작품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노란 글씨로 수양버들나무와 풀꽃더미의 표시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잠깐 일시정지하시고 이 수양버들나무와 풀꽃더미가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시어일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시어일지 한번 판단해보세요. 해봐. 해봤어? 좋은 거라고 생각해? 나쁜 거라고 생각해? 아마 좋은 거라고 생각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풀꽃더미, 풀이랑 꽃이랑 막 이렇게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얘들아 너네 길 가다가 풀꽃더미 보면 에잇 풀꽃더미 막 하고 발로 차고 싶어?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우리가 살면서 풀꽃더미라고 하는 걸 막 나쁜 애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한번 읽어보자. 봐봐요.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베갯모에 놓인 듯한 풀꽃더미 로부터 자잘한 나비 새끼 꾀꼬리들 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화자는 수양버들나무와 풀꽃더미 로부터 밀어달라고 하는 건 얘랑 가까워지고 싶은 거야? 얘랑 멀어지고 싶은 거야? 당연히 멀어지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럼 화자가 자기와 멀어지고 싶은 대상은 긍정적인 대상이겠어요? 부정적인 대상이겠어요?
부정적인 대상이겠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이 시어를 둘 중에 골라라 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시어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긍정, 부정이 3학년까지 계속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문제에 적용이 되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이 긍정과 부정, 같은 편, 반대편 같이 아주 쉽고 명확한 기준들로 아주 기초적인 작품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거. 이게 바로 여기 운문문학에서 독해 기본 도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시어를 보고 풀꽃더미 좋은 거 긍정, 이 시어 나빠 보여 부정 이렇게 하던 친구들이 있었으면 그 친구들은 반성하고 이 시의 맥락 속에서 긍정과 부정을 판단하는 거. 아주 기초적인 시에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거. 요게 독해 기본 도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문제 유형별로 접근법도 이야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설로 가서 보면은 여러분 내가 고1부터 고3까지 수업을 하는데 소설과 관련해서 친구들한테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뭐냐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선생님 소설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돼요? 이 질문을 진짜 많이 해요. 왜냐면 우리는 시간에 쫓겨서 지문을 읽어야 되는데 소설은 너무 길단 말이야. 그리고 그거 다 읽는다고 문제 풀 때 다 기억이 나는 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친구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 다 읽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내가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읽기는 읽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얘들아 읽기는 읽어야지 라고 하는 건 읽는데 그냥 무지성으로 읽으라는 거야? 당연히 아닌 거 느껴지죠.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소설이 길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보를 다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이 정보가 문제를 풀 때 다 유의미한 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를 풀 때 유의미한 정보가 있고 무의미한 정보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읽으면서 이 정보는 출제자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것 같아. 문제 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또 읽다 보면 이 정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이거를 구분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읽고 갔을 때 문제 풀 때 훨씬 수월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내가 시험장에서 얘는 별 5개, 얘는 별 1개짜리 하고 뭐 별점 매기면서 읽을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그 중요도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속도 조절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의식적으로 천천히 읽는 부분은 머릿속에 각인이 더 잘 되겠지. 더 오래 읽는 거니까. 그럼 뭐예요? 이 정보 좀 중요해 보이는데 이거 출제자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아. 하면 거기 천천히 읽는 거야. 자연스럽게 머리에 각인이 되도록요. 근데 읽다가 이 정보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 이거는 조금 빨리빨리 읽어도 되겠는데 하면은 머리가 살짝 흘리겠죠. 그렇게 중요도의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속도 조절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빠르게 읽는다, 느리게 읽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속도 조절을 통해서 얼마나 중요도의 판단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 소설로 할 얘기는 이것밖에 안 할 거야. 속도 조절.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요. 이거 조금 길긴 한데 내가 빠르게 읽을게. 여러분 나 원래도 말이 빠른데 더 빠르게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독방에서도 울음이 터진 것은 어머니가 묻혀있을 서해안의 어느 이름 모를 야산을 향해 북쪽 벽 아래에다가 물 한 그릇 떠놓고 절을 드린 다음이었다. 하면 바로 읽지 말고 생각을 해봐봐. 지금 어떤 상황이야? 어머니가 묻혀있대. 어떻게 되신 거야? 어머니 돌아가신 거지. 그래서 나 뭐하고 있어? 울고 있대잖아. 그럼 딱 읽고 지금 이 말하고 있는 혹은 주인공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주인공이 슬프구나. 이 정도로 기본 정보를 잡는 거야. 그렇게 계속 읽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계속 한번 읽어보시면 멈춰놓고 읽어보시면 하는 얘기가 다 똑같아. 엄마 보고 싶어. 나 슬퍼. 우리 엄마 불쌍해.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 그럼 초반에는 엄마가 돌아가셔서 슬프구나 하고 읽다가 이 내용이 반복된다, 계속 유지되고 있다 싶으면 속도를 올리는 거예요. 조금 빠르게 읽는 거죠. 그러다가 속도를 다시 늦춰야 돼요. 어디서 늦춰야 되냐면 바뀌는 부분에서요. 무언가든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반드시 속도를 낮추셔야 됩니다. 읽어볼게요. 열흘째 되는 오후 무렵이었다. 나는 창문 바로 옆에 누워 쏟아져 들어오는 초가을의 햇살을 아득한 시선으로 올려다보고 있었다. 언제부터 시작된지 모르게 웅웅 귀를 울리는 이명과 함께 담장밖 버드나무 숲에서 눈매미가 울어대고 있었다. 나는 절반쯤은 잠이 든 상태에서 꿈결에 서 있는 나의 이명과 눈매미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러자 그런 소리들에 겹쳐서 문득 어떤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어화 이놈의 세상을 어이 넘어갈 거나 어머니였다. 6살 무렵이던 나는 어머니의 무릎 위에 눕혀져 있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얘들아, 무엇에 초점을 두든 간에 여기선 변화가 일어난 거야. 일단 봐봐. 나 아까 어머니 돌아가셔서 울고 있었지. 근데 6살 무렵이었대. 이거 뭐야?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거야? 뭔가 과거로 돌아간 거야. 그럼 이게 6살 무렵이니까 과거로 돌아갔다. 뭔가 시간이 바뀌었네? 로 속도를 줄이듯. 아니면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여기 어머니 등장했네? 뭔가 바뀌었다? 하고 속도를 줄이듯. 어쨌든 여기서 속도를 다시 줄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서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어느 정도 차등을 두면서 머릿속에 기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해 갈까? 여러분 소설에서 변화는 되게 중요해. 여러분 혹시 옛날에 아저씨라고 하는 영화 알아? 이게 여러분들이 알면은 좀 옛날 사람인데 나는 아저씨란 영화를 알아. 그 원빈이라고 알나? 이나영이랑 결혼한 원빈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그 배우가
이제 특수부대원 출신이야. 특수부대원 출신인데 그걸 이제 은퇴를 하고 되게 숨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살고 있는데 자기랑 친하게 지내던 옆집 꼬마애가 납치를 당해요. 그래서 그 꼬마애를 이제 구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특수부대원인데 이제 은퇴하고 그 일 안 하다가 다시 특수부대원처럼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 전에 걔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되게 유명한 장면인데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이렇게 미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얘들아, 의미 없는 변화는 없어요. 거기서 하다못해 원빈이 머리를 막 이렇게 덥수룩하게 기르고 있다가 머리를 자르는 그 간단한 변화도 원빈이 다시 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폭력을 쓰거나 특수부대원으로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영화나 소설 같은 데서 아주 작은 변화도 의미 없는 변화가 있을 일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초반부에 천천히 읽어서 스토리라인 잡고 반복되면 조금 빠르게 읽었다가 변화 부분에서 다시 천천히 읽고 이런 식으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에서는 이 속도 조절을 통해서 중요도에 차등을 두는 법을 배우고 그걸 통해서 문제 유형별로 접근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수필인데 수필은 출제 포인트가 겁나 뻔해. 둘 중에 하나야. 공통점, 차이점 아니면 변화. 그래서 요 두 가지로 고1, 고2, 고3 수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출제 포인트 보여주고 이걸로 고1, 고2, 고3 기출 다 풀어보는 걸 목표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원이 시험 운영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고3 친구도 옆에 앉혀놓고 너의 시험 운영 전략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은 안 떨 거예요. 뭐 시간이 부족해도 멘탈이 터지지 않을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 뭐 긴장 안 해야지. 멘탈 터지지 말아야지. 뭐 이게 뭐 좋은 말이지. 근데 얘들아, 그러면 시험장 들어가는 애 중에 나는 멘탈 털려야지. 나는 긴장해야지. 나는 실수해야지. 이러고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 그럴 리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이긴 하지만 이거를 시험 운영 전략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진짜 시험 운영 전략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입니다. 나는 문학이 조금 더 강하고 비문학이 조금 더 약하니까, 혹은 나는 시간이 언제쯤 모자라니까 문제풀이 순서를 이렇게 해야지. 내가 선지 2개 중에 답이 나오지 않을 때는 이런 기준으로 선지를 빨리 고르고 넘어가야지. 내가 시간이 남는다면 이런 문제들을 다시 봐야지 해서 그 케이스별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행동 강령이 있어야 이거를 시험 운영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별에 맞춰서 명확히 얘기를 해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케이스별로 나눠서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단원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실전적인 뭔가 팁이 되게 많은 단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고1부터 고3 친구들이 모두 들어도 상관이 없는 케이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1단원부터 6단원까지 이런 내용을 다룰 거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당부사항. 여러분들한테 내가 부탁하는 거야. 제발 부탁하는 거. 일단 첫 번째는 너무 뻔한 얘기야. 예습을 조금 해주셔야 돼. 나도 알아. 여러분, 나도 고등학교 때 복습은 해도 예습은 안 했어요. 그래서 나도 아는데 이 강의는 너무너무 예습이 중요해요. 내가 이 강의 아니고 그 문법 강의인 패턴 오브 그래머나 요 뒤에 이제 런칭을 할 POT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예습을 하라고 얘기를 안 해. 근데 요거는 조금 예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문법 같은 거는 내가 처음 듣더라도 그거 듣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암기를 하거나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는 과정에서 머리에 이렇게 남게 되는 거겠죠. 그쵸? 자, 근데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복습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나는 원래 이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나는 원래 지문을 읽을 때 이렇게 안 읽었는데 선생님은 저렇게 읽구나. 선생님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예습을 안 하고 내가 들어오잖아? 그럼 그런가 보다 하고 듣게 되어 있는 거야.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전에 읽었을 때는 그렇게 못했는데 선생님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요거의 차이를 이제 좁혀나가는 과정이 이 강의의 목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예습을 하고 오셔야 돼요. 혹시 예습을 까먹었더라도 내가 항상 그 수업을 시작할 때 여러분 오늘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나갈 건데 예습하고 왔죠?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예습을 안 했더라도 호다닥 일시정지 누르시고 한 번씩 읽어라도 보시고 오셔야 수업을 듣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너무 뻔하다. 연습하기, 그러니까 복습을 하라는 거죠. 예습 복습. 너무 꼰대 같은 얘기지만 요 강의에서 예습 복습만큼 중요한 게 없어. 여러분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게 있는데, 강의를 듣는 건 얘들아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건 듣는 거지. 그냥 귀에다가 듣는 거야. 정보를 그냥 넣는 거라고. 그럼 공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정보를 여러분 머리에 축적을 시키고 내가 시험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체화를 하는 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잖아? 그러면 일로 들은 거? 일로 나가는 거야 이제. 그래서 강의를 듣는 걸 공부라고 생각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강의 듣기 전에 예습하고 오는 거, 그리고 강의 들은 다음에 복습을 해서 본인 걸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후속 강의 얘기인데, 여러분 내가 모의고사에 아주 기초적인 베이스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 강의는 15강 내외에 굉장히 컴팩트한 강의로 구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개괄적인 강의라고 했잖아. 그래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 근데 여러분 내가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아. 내가 여러분들한테 미로 들어가기 전에 자 얘들아 힘내고 이번에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오른쪽으로 3번 갔다가 왼쪽으로 2번 갔다가 오른쪽으로 4번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거 다 기억하고 미로 탈출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중간에 힘이 딸려가지고 그거를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오른쪽 몇 번이랬더라? 하고 기억이 안 나서 못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속 강의를 통해서 배운 방향성대로 걸어나가는 것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속 강의가 뭐냐면 바로 패턴 오브 트렌드. 그러니까 최근 기출, 2개년 기출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걸 GOD에서 배운 걸 그대로 적용하는 강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강의는 교재도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가. 근데 나오려고 하면은 내가 들여보내준다고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방향성을 다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2발로 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이제 PO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미로에서 나오는 쪽으로 이렇게 표지를 만들었습니다. 배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방향성 제시한다고 여러분 성적 오르는 거 아니고 그 방향대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후속 강의까지 들어서 완벽하게 체화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오늘 이제 OT는 이 정도로 마칠 거예요. 여러분들 내 슬로건이 디렉티드 바이 송이야. 그러니까 뭐 내가 여러분들의 국어를 디렉팅 해주겠다 이건데 사실 내 최종적인 목표는 내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시험지를 직접 디렉팅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목표이자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와 이 뒤에 후속 강의인 POT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시험지를 디렉팅 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이제 수업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